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혜경입니다. 같은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와장창 TV의 뉴스 큐레이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조영창 국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지 못하셨죠? 예, TV만 보면 짜증났죠. 예, 뭐 난장판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국회가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지 급진기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정말 요즘은 아이들과 TV 보는 것이 참 민망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을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회의실을 점거하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한마디로 우프하다고 해야 할까요? 뭐 웃기기도 하고 슬피기도 하고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소식, 패스트트랙 논란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패스트트랙이 뭡니까? 이제 2012년 5월이죠. 국회 선진화법 가운데 하나로 여야가 늘 이게 다투다 보니까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뭐 동물국회라까지 이야기도 했고, 그게 몸싸움 뭐 이렇게 난무하던 국회가 되다 보니까 생산적이지 못한 그 참 비생산적인 국회다. 그래서 국회 모형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안건에 대해서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해야죠. 올려서 무조건 본회의 투표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올라온 것이 선거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이제 공수처법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검찰청법 이런 것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제1야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내심은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법 별로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예전대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최소 면피를 합니다. 100석 안팎의 의석은 무조건 얻습니다. 물론 뭐 또 다른 경우가 뭐 탈핵 국면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또 굉장히 쪼그라들겠지만은 웬만한 그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뭐 거대 정당이 되는 거는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죠.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검찰청법 이런 것들을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민주당 그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했죠.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도 불가능하고 하니까 사실은 그 선거법에 목숨을 걸고 있는 당이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제가 자기들의 어떤 그 의석수를 늘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 정당이었죠. 그래서 정의당이라든가 평화민주당 그리고 일부 그 바른미래당 그 의원들을 끌어들여서 이게 패스트트랙 열차에 합성을 시킨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제1야당을 왕따시키면서까지 이제 선거법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 굳이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려야 됐나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뭐 양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좀 반발이 있는데도 그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 주문을 이행하려고 좀 무리를 했고요. 한국당도 사실 보면 조금 억지 주장이 좀 있습니다. 한국당의 억지 주장이 뭘까요? 또 민주당의 무리수는 무엇이고요? 한국당은 사실 그 선거법 협상에서 시종 일관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죠. 아예 뭐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그리고 의석수를 줄이자. 뭐 300석을 270석으로 줄이는 대신에 지역구 의석만 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이제 고치기 싫다는 거죠. 그냥 현행대로 하면은 저거는 기본적인 의석은 없는데 뭐 하라고 고치냐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이미 오늘도 그렇죠. 지금 그렇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의원이 민주당 조홍천 의원인데요. 이분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 소속인데요. 5월 1일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그 당초 취지하고 달리 지금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이 검찰청법을 반대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의 네. 힘이 너무 실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경찰의 힘이 너무 실리는 것도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이제 수사 대상을 합니다. 네. 그 가운데서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원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도록 규정했어요. 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사실 공수처에 주지 않았어요. 네. 그 또 다른 안이 또 하나 더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데서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조금 더 제한했습니다. 네. 네.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예. 그런데 판사들을 공수처 수사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원래 판사들은 헌법상으로 신분이 보장된 그렇죠. 직위입니다. 네네. 사실은 탄핵당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거의 그렇게 한 이유가 신분 보장을 통해서 판사들의 어떤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뭐 최근에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판사들이 핀치에 몰려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판사들을 일상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판사들이 정부 눈치 본다고 해서 그 급에서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실은 상권 분립을 한 이유도 네. 판사들의 어떤 재판 독립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리고 선거법도 말입니다. 예. 그동안은 협상을 통해서 예. 쭉 해왔던 것이 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국회 네. 관행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그 사실 그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반대하면서 협상 여지를 없애버린 이제 한국당을 선거법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선거법 협상에서 제1야당을 배제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선거법 협상은 게임의 룰입니다. 네네. 게임 룰에 상대방을 배제해버린다는 거는 게임이 이거는 아니죠. 게임이 아니고 지 혼자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한테 유리한 뭐 게임 룰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제공하겠다면 상대가 응하지 않겠죠, 당연히. 네, 예.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이 지역구 의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역구 의석은 225석이죠. 네. 지금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28석 정도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사실을 지금 패스트트랙에 적극 동참한 그 여당이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정당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의석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지역구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예. 그러면 이게 본 회의에 올라와도 예. 통과할 확률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목에 밧줄을 거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요. 네. 여기다가 또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니까 네. 사실은 그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서 뭐 지금 짧게는 180일, 최장 330일까지 걸립니다만은 네. 국회 본회의에 올려졌을 때 과연 통과될까 하는 거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긴 했지만은 통과 여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선거법을 제외하면 예. 한국당하고 민국당이 충분히 타협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다른 그렇죠. 법안들은. 예,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예. 졸속 법안이 만들어져야만 했는지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일 거다. 뭐 야당 탄압의 호위병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은 사실 지금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배제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공수처를 옥상옥 조직으로 봅니다. 특히 그 공수처 설립은 저는 다른 관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뭐 자치경찰제 도입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에 됐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그 문재인 정부는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아니더라도 지금 기소 독점주의죠. 검찰이 기소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검찰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의 비리도 많이 드러났고 그동안. 그래서 공수처 설립을 통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지만은 검찰 권력만 견제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에 또 비대화라는 또 다른 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네. 네. 사실은 검찰은 어떻게 보면 국민 생활하고 조금 멀어져 있어요. 네.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10만 이상이 되는 10몇만 되는 지금 경찰 인력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국민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 휘두르게 되면은 권력 오남용 문제가 국민 생활에 끼치는 피해는 엄청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당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어떤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되는 반면에 국내 수사 및 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거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는 거죠. 검찰의 수사권을 1차 수사권을 네.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과거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 권력이 번갈아간 권력 기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금 작심하고 지금 경찰 비대화가 된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대표한 의견이 있겠죠. 예. 자, 이렇게 반발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은 이게 공수처 도입이 아니고 경찰의 권력 비대화 방지, 그리고 검찰 권력의 견제,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예, 뭡니까? 근데 저만 주장한 게 아니고요. 네, 사실 네, 다른 분들이 이미 주장했는데요. 네. 미국에 가면 연방수사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FBI죠, 우리가 흔히 아는. 네, 네. 그런 기구, FBI 같은 기구를 저는 정보와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죠. 그런 같이 국가경찰기구를 하나 두고 정보수사기구이든 이런 해서 수사와 기소권을 일부분 줘서 검찰과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과 수사권 독점의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견제가 될 거고요. 네. 그 경찰 부분의 권력이 비대화되는 부분은 독립시켜서 사실 정보와 수사를 제한 나머지 방범이라든가 교통, 생활에 밀착된 거는 자치경찰제로 돌려서 네. 지방정부 산하에 두면은 경찰의 어떤 비대화와 권력화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경찰 조직을 나누자는 말이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와 덧붙여서 지금 또 다른 또 객관이긴 합니다만은 경찰대학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찰대학이요. 예, 예. 네, 네. 경찰대학에 지금 경찰의 지금 총경 이상을 거의 보면 경찰서장이 총경입니다. 네. 총경 이상 간부급의 거의 가반에 가까운, 가반은 아니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경찰대학 출신입니다. 네, 네. 거의 특징 한 대학 출신들이 특히 권력기관인 경찰의 절반에 가까운 간부가 차지한다면은 네. 이건 상당히 특히 한국 사회 같이 희된지연 학연에 얽혀 있는 사회에서 특정 학맥이 특히 5대 권력기구라 얘기하는 경찰 권력을 좌지우지한다면은 네. 이건 상당히 잘못 관리가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경찰대학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더불어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경찰대학 출신들이 예.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한 반 정도라고 하는데 예.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지금 네. 사실은 졸업생들이 계속 나오고 예, 지금 사법시험이 나니까. 없어지면서 네. 로스쿨 출신들이 생기는데 네. 예전에는 그 사법시험 출신이라든가 고시 출신들이 많이. 일정 부분 경찰에 또 투신됐습니다. 네. 이제 로스쿨이 되면서 아마 그런 비율, 물론 또 로스쿨 출신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상당히 줄었다고 보여죠. 그러면은 경찰대 출신의 비율이 점점 더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경제가 됐던 정치가 됐던 네. 무엇이든지 독점하는 것은 그렇죠. 매우 예. 위험하고 고인물은 쓰게 돼 있죠. 네, 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핫 이슈가 청와대 국민청원인데요. 네. 예, 예. 뭐 민주당을 없애자, 한국당을 없애자라는 해산시켜라라는 청원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예. 한국당을 없애자는 청원이 열흘 만에 170만, 예. 민주당을 없애자는 것이 3일 만에 28만여 명이 예. 넘은 것으로 알고 예. 있어요. 어쨌든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20만 명은 넘어섰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아니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어차피 네. 뭐 청와대 답변도 뻔합니다. 네. 모범 답안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예. 이제 한국당이 그 해산을 해야 될 이유가 예, 예. 얘네들은 껄핏하면 예. 정부와 여당이 뭐 좀 하려고 하면 발목이나 잡고 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차라리 해산해라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민주당 해산 청원 올리신 분들은
선거법 같은 경우 앞에서 우리가 말했지만 예. 이거는 국민 합의에 의해서 당연히 예.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이렇게 너희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공수처법 선거법 야당 제쳐두고 너희들 정치적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아마 없애자.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가져왔으니까 이런 당은 없애자. 뭐 이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언론들도 지금 앞다퉈서 지금 그 수치를 그 청원 건수를 지금 경마시로 보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자제돼야 되고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이런 정도로 정치 대결의 새 대결의 장이 돼서는 사실 절대로 곤란하죠. 안 되죠. 예. 네. 그렇고 지금 사실 또 이게 SNS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 뭐 포털의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 차례 여러 번 또 이렇게 그 청원을 건수를 올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번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네. 그 청원 건수를 액면 그대로 사실 또 믿을 수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또 한국당 지지층들은 안 청와대에 올리죠. 가서 뭐 게시판 올린 이런 짓을 또 안 한다 뭐 이런 네. 해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더 적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죠. 네. 이분이 요즘 하시는 일을 보면은 그 이 민주당의 그 훈수를 자주 두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정치를 하는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훈수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조 수석은 지금 그런 훈수를 둘 처지가 아닙니다. 아니죠. 물론 또 자기가 또 맡은 과업에 사법개혁안이라든가 공수처 설치 뭐 이런 금융수사 조건이 통과돼야 하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자기가 그 민정수석으로서 수행해야 될 업무는 있겠지만은 대통령 참모란 말이죠. 대통령 참모가 사실은 그 입법권을 건드린다는 거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건나고 그리고 사실 자기가 지금 뭐 그런 잘한 게 없어요. 유사검증도 엉망으로 해가지고 뭐 네. 계속 뭐 야당한테 빌미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가 깽판이 되도록 만든 그런 역할도 크죠. 그러면 자제를 해야 되죠. 예. 자기 일이나 예.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러면 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예. 의미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런 세대결이나 하라고 예. 청와대 국민청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국민청원이 던지는 목소리에 저는 단지 몇 건이다. 한국당에 대해서 몇 건이다. 민주당에 대해서 몇 건이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청원이 주는 정치적 함의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국민들이 술자리 안주로만 정치 혐오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정당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청원 문제는 또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전국을 좀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그 의원을 비롯해서 지역 의원들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야가 지금 무더기로 고소 고발을 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장외 투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국 거리 투쟁이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이 늘 지금 협치를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은 협치는 뭐 아예 물 건너간 게 아니고 아예 내려갔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조차 뭐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개혁과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지금 당장 그 포항 지진 그리고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어떤 그런 추경안조차도 지금 어떻게 될지 처리될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여야가 빨리 격돌을 벌이게 되느냐, 불붙게 되느냐는 봤을 때 내년 총선 때문에 저는 봅니다. 예, 결국은 아마 정치권들이 이합집산, 합종연행 거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라가 과연 이게 국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국민들이 믿겠느냐? 아유, 국회를 없애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이제 민주당 없애라, 한국당 없애라 하다 아예 국회 없애라. 네. 하여튼 지금 그 작금의 행태, 정부 여당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은 과거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버금간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지금 정부 여당은 지금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촛불정부라고 이야기하죠. 촛불정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요즘 하는 거 보면 저도 예전에 박근혜 정부를 불통정부라고 지금 비판을 여당이 했었죠. 비판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 2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2기 같다는 생각도 때로는 듭니다. 지금 문재인 예, 정부가. 예, 네. 그래 잘못하면은 촛불 정권이 아니고 잠불 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잠불 정권이요. 예, 그래서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탄핵까지 당한 정당이 집권 여당일치죠,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를 껴안고 특히 이제 그 탄핵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반성 위에서 합리적 보수를 껴안고 외연을 넓혀야 되는데 네. 갈수록 꼴통들만 지금 하고만 손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집토끼만으로 지금 내년 총선에서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합리적 보수를 껴안아야 되는데 네. 그런 시도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네.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장래를 좀씩 힘들죠. 그리고 지금 요번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동물국회로 만든 장본인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바른미래당이라고 봅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네. 지금 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당 지도부하고 또 유승민계라든가 안철수계 의원들이 지금 서로 지금 앙앙불락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면은 아마 다투다 보면은 당이 쪼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분간 막 당내 투쟁에 진력하다가 분당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당 수순을 밟으면 한국당에 돌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장담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한국당이 거의 친박이 점령하고 하다시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당으로 돌아가기는 여의치 않을 것 같고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 어떤 전국 변수에 따라 유승민 의원의 거취도 결정되겠죠. 그리고 뭐 그러려면은 유승민 의원이 뭐 대구 동월 지역구이든 수도권이든 당선돼야 되겠죠. 햇빛을 달아야 뭐 자기가 또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특히 뭐 한국당 의원들이 최근에 저기 뭐 김부겸 의원, 민주당 네. 의원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지금 뭐 아마 한국당도 지금 물갈이 할 때가 대구 경북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역은 당선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현역 의원들도 이라도.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요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몸을 던져서 살신승인하지 않았냐? 요건 조금 야집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아무튼 매우 혼란스러운 전국입니다. 네. 우리 그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법정 구속 사건인데요. 승진을 대가로 해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요? 예, 그동안 김 전 시장은 1심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마 항소심에 가더라도 네. 징역 최소 3년에서 한 3년 6개월은 불가피하다 하는 게 이제 변호사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김선 시장이 승진 등을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총 9,500만 원을 영천시 고문한테 받았다고 돼 있는데요. 네. 뭐 영천시 고문한테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아마 이 공무원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영천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그 직권 남용 혐의죠.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김 전 시장한테 뇌물을 건넸다 하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9,500만 원 액수가 미묘합니다. 1억 원 이상이 되면은 상당히 중량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9,500만 원이라는 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볼 수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어떤 미묘한 그런 액수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지금 역대 예. 민선 영천 시장들이 예. 김 전 시장을 포함해서 모두 다 사법 처리되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95년도 이후에 네. 그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에 1, 2대, 3, 4대, 5, 6대 뭐 김 전 시장은 7, 8, 9대 영천 시장입니다.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김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선 물론 첫 해선 재보선이었습니다만은 네. 10년 6개월간 재임하면서 3선 임기까지 마쳤는데 네. 아마 뭐 지역의 몇몇 단체장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례가 있습니다만은 역대 민선 시장이 모두
사법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아마 영천 시민들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저는 이 선거 지형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탓이 크다고 봅니다. 뭐 자유한국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네. 그래도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후보만 되면 뭐 그전에는 뭐 새누리당도 있었고 다른 당도 있었습니다만은 무조건 당선시켜줬죠. 네. 그리고 뭐 또 농촌 지역 특유의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 입담으로 온 지역 공직 사회, 공무원 사회, 뭐 이런 문제들이 됐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현역 시장인 책임은 영천 시장은 이런 유혹과 비리에서 좀 네. 자유로워져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간절히 모든 영천 시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경북 지역의 다른 기관 단체장, 다른 단체장들은 괜찮은 겁니까? 뭐 김 전 시장도 사실 이 법정 구속되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소문들이 떠돌았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마 또 뭐 해외에 나가 있는 모 단체장도 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어떤 그런 슬랑슬레들은 나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죠. 지금 네. 말씀하시는. 전임이죠. 지금.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소식인데요. 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 수가 드디어 9만 명 선이 무너졌다 그래요. 예. 그리고 공장 가동률도 55.5%에 불과하고, 그리고 수출 실적도 악화일로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구미만이 그런 게 아니고 뭐 창원, 울산이라든가 지방 공단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네. 대구 성서산업단지도 공장 가동률이 10년 만에 70% 이하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국내 경기가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지난 1분기 성적표가 마이너스 성장이었죠. 그리고 지금 정부는 추경을 비롯해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한다고 지금 이야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대내외적 여건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추경안을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회복될 건가? 원래 아마 그 경제 성장률도 당초 목표치보다 상당히 낮춰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을 찾은 걸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뭐 지금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재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청와대 대변인이죠. 여성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과 기자들 사이에 뭐 질문이 오는 과정에 뭐 이제 다시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가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떤 고 대변인이 발끈해가지고 기자들하고 또 말다툼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마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해 7월 인도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서 삼성이죠. 네. 지난 10개월 사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7번이나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4월 30일이죠. 재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재판은 아니고요. 네. 그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도 네네네.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삼성이 133조 네. 이게 엄청난 액수죠, 사실은. 네, 투자하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네. 야심차다, 원대한 목표다, 뭐 이런 수사로 이례적인 수사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로 지금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이군요. 예. 네네. 그래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대기업 기조라 선회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과 우려까지 무릅쓰고 문 대통령이 나섰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겠죠. 네, 그만큼 다급하고요. 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예. 그런 상황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예. 투자 확대에 발맞춰서 예. 수도권 대학에 예. 그 반도체 학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예. 지역 대학에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것도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도권 대학에 아마 정원이 동결돼 있을 겁니다. 네. 그 정원의 입학까지 지금 허용하면서 지금 하겠다고 정원 이야기하는- 외에. 예, 그렇죠. 네. 정부가 아마 지금 그 비메모리 분야인 그 시스템 반도체 집중 육성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향후 10년간 1만 7천 명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네.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의 이제 일환이죠. 그 당장 하나로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에 네. 반도체 특화 계약학과를 연간 80명 규모로 2021년부터 이제 뽑겠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확대하겠다. 네. 이게 합니다.
서울대도 아마 학과 신설을 검토하긴 했는데 학칙과의 충돌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이보다 앞서서 성균관대가 26년도에 이미 반도체 학과를 해서 맞습니다. 그 입학생들을 전원 지금 삼성전자에 채용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찬밥 신세가 되는 어떤 지역 경제계라든가 지역 네. 대학들은 참 그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부러운다는 것보다요. 예. 뭐 지역 인재 채용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는 예. 지방에 어느 대학이 있어도 예. 의대를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좋은 학과를 지역 대학에 세워놓는다면 인재를 지역에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채용에 있어서도 형평이 안 맞는 것이고 참 여러 가지 부과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기업 측의 요청이 있지만은 네. 사실은 그 반도체 학과 신설 문제는 말이죠. 네. 이게 기업들이 학교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을 선발하거나 이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고 네. 기업들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대학들의 특히 지방 대학들은 네.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렇지 않을 때지만 저희들 세대만 해도 네. 지역에도 경북대 같은 경우에 전자공학과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특성화 공대라고 했어서 네.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삼성이나 LG 현대반도체죠 지금 네. 요새는 하이닉스입니다만 네. 네. 그런 쪽에서 거의 대학 한 2, 3학년부터 미리 지금 장학금을 주고 데려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경북대 출신들이 상당수 네. 삼성, 현대, LG 이런 쪽에 지금은 그분들도 거의 지금 은퇴 상황이거나 아니면 극소수 일부 고위 임원만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후로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네, 후배들이 없다고 해요, 자기들이. 동창을 하려고 해도 후배들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사실 지역 대학들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졌고 단지 경쟁력이 떨어진 게 지역 대학들만의 책임이냐 뭐 하면 또 다른 이야기 우리 교육 정책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대학들이 경쟁력을 못 갖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 네. 부분에서 지역 대학들도 네,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되겠죠. 네, 물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학뿐만 아니고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지역 소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수도권 집중이 되면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고 있지 않느냐. 대학도 망하고 지역 경제도 망하고 있지 않느냐 밑에부터 이렇게 합니다. 망해 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네, 네. 네. 지역 경제계나 또 지역 대학의 그 나름대로의 자각과 네.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러나 또 정부 차원에서 지역을 너무 홀대하거나 네, 그렇죠. 하는 네.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네. 어떤 교육부의 규제나 또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네.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소식입니다. 그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의 지인, 예. 그러니까 그 박영석 대표가 아니라 예, 박영석 대구문화 대표 지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예. 박 대표를 규탄하고 나서고 있고요. 예. 나아가서 또 대구시에도 감독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박 대표로 봐서는 본인이 직접 한 행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조금 난감한 상황이긴 하죠. 네. 근데 아마 박영석 대표 지인인 그 지역의 어떤 모 건설사 대표가 네. 지난해 3월에 대구 중구 한 음식점에서 문화재단 그 여성 팀장의 뭐 몸을 더듬고 강제로 많은 양의 술을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네. 당시 회식 자리에는 남자 직원이 없었대요. 아마 그 여성 직원 7명과 박 대표하고 이 지인인 건설사 대표만 동석했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그게 작년 3월에 일어났으면 예, 예. 1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예. 왜 이제 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나요? 아마 그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그 네. 문화재단 여성 팀장이 이 해고를 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당 해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네. 박영석 대표를 상대로서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하면서 터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또 이제 술자리 성추행 의혹이 국민권익위에 익명투수로 제보됐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한 취재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박 대표가 권익위 조사에서 해고당한 여성 팀장이 술자리를 주선했다 하고 진술하면서 이 여성 팀장이
더 열을 받았다고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실제는 그 박 대표가 남성 간부들을 배제하고 여직원 7명을 술자리에 데려갔고 네. 건설업자 지인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면서 여직원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려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방문을 닫고 아무도 못 나간다. 뭐 이렇게 이제 고함까지 지르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표는 자기도 술이 취해서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여직원들 쪽 이야기는 술에 취해 엉망진창이 된 그 지인을 박 대표가 수습해서 데리고 나가서 술자리가 맞춰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술 챙겨 맞느냐? 지정신이 있지 않았느냐? 예. 그럼 어떻게 박 대표 사과를 하셨어요? 예, 뭐 지난 4월 26일 날 박 대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입장문을 통해서 경위와 과정이 어떻든 간에 재단 대표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고 이것으로 해서 당사자 및 재단 안팎에 상처를 주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러고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이 같은 사실은 전혀 몰랐다. 다음 날 사안을 보고받고 지인인 이 건설사 대표한테 곧바로 사과하도록 조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예,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시민 단체들도 나서서 박 대표 사과를 촉구하고 하는 거는 지금 예. 1년도 지난 이 시점에 예, 좀 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 박 대표가 민심을 좀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구행복 역선당체 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네. 그 사과는 단순 사과로 무마하는 건 안 된다. 네. 성추행 이런 부분은 무관용의 원칙에 처명해야 되는데 대표의 책무를 어긴 거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또 네. 국민권익위에 제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대구문화재단의 문제를 대구시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도 이제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대구 여성의 상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단 회식 자리에 왜 대표의 지인이 동행했느냐. 눈앞에 부하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는데도 뭐 했느냐? 대표가 모른 체 하느냐, 뭐 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경실련, 대구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대구문화재단 이사회에 뭐 박 대표 해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대구시의 조치는 어땠습니까? 적절했나요? 대구시가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뭐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리로 막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일들은 경우가 빨리빨리 조치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요. 이 감독 소홀도 책임도 있고요. 네. 국민권익위 조사가 나왔을 때라도 네. 좀 제대로 했으면 모르는데 미적거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구시 관계자는 뭐 원칙상 처리 기간이 60일이다. 뭐 이런 그 공무원다운 발언을 하는데 관련자 의견을 수합해서 조사를 막 하려던 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지금 먼저 들어가서 아마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기왕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네, 네. 그냥 대충 듣고 갈려는 거죠. 예. 네, 네. 잘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소식은요. 지금 대구시가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구시청사 이전 공론화위원회에 예. 중구청이 지금 불참을 했어요. 예, 예.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뭐 애고된 불협합인데요. 네. 그 대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 이전 자체를 지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그 시청사가 대구 중구에 있기 때문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아마 지난 4월 25일 오후에 대구시청에서 뭐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성공 협약 뭐 추진 협약 성공 추진 협약식인가 이렇게 네.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유기화 대구 중구청장과 오상석 중구의장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서명도 안 했어요. 네. 나머지 7개 구군 의장과 군수 구청장들은 서명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예. 대구시장하고 저 예. 유청장하고 예. 아주 뭐 신경전까지 벌이면서 예. 예민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유청장 같은 경우는 그때 안 했는 이유가 우선 시청사를 현 위치에서 옮겨야 되는 타당성 조사부터 하자. 와, 이렇게 자기는 옮기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옮겨야 된다면은 시청사 옮기고 난 뒤에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하는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거부당하니까 퇴장해버린 건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권 시장이 대구 시청사가 중구청만의 청사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유교화 청장을 힐난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청장이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받았다는 거 하네요. 예. 근데 이렇게 굳이 대구시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대구시청사가 사실 굉장히 비좁은 사실입니다. 여러 네. 또 사기관들이 시청사 본청에 못 있고 바깥에 나가 있고 네.
심지어 뭐 지금 일부 부처들은 예전 경북도청 자리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한 15년 묵은 숙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여기 또 권영희 시장에 약간의 어떤 꼼수가 깔려 있습니다. 예. 꼼수요? 예, 예. 권 시장은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구시청을 지금 경북도청 자리죠. 네. 그쪽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뭐 이 사실 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거는 네, 뭐. 네, 네. 이미 경제 관련 부서들은 전부 옮겨가 있어요. 근데 때문에 이제 그 중구를 비롯한 그 지금 도청 자리는 북구 자리에 있습니다. 네.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구군들은 줄곧 권 시장의 어떤 속셈을 열심히 해왔죠. 네. 아니 그러면 예. 이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네. 시청사 이전을 공론에 붙이겠다는 그 대구시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아마 지금 시청사 이전을 두고 서로 이제 뭐 재론에 물대겠다. 우리 구에 와라. 뭐 우리 군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어떤 실제 또 지금 그 중랑 국회의원인 그 같은 당이긴 합니다만 한국당 자유한국당인데 각성도 의원 같은 경우에 반발하고 있어요. 그 권 시장하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구 시내 이제 각 구군들이 각을 세우고 이전 투구를 벌이니까 권 시장이 사실 정치적 부담을 좀 느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도청 자리에 가고 싶지만은 일단은 공론화를 만들어 가지고 네. 본인이 직접적으로 화살을 맞는 걸 피하자 네. 하는 어떤 속셈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 시청 이전과 관련된 예. 음모론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건 권 시장 쪽에 반대하는 쪽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요. 네, 예, 네, 그 네. 특히 이제 대구 지금 공항 문제가 지금 이전 문제가 지금 군이나 의성으로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야기입니다. 반대하는 측의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이슈를 덮는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공항 문제 이슈를 대구 시청사 이슈로 덮어버리겠다 하는 네. 속셈이다. 아마 이렇게 지금 뒷공론을 하고 있죠. 예. 네, 네. 아무튼 이 저 시청사 이전 문제가 중구가 불참하는 등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는데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 좀 되네요. 지금 현재 아마 지금 가장 그 권 시장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대구 네. 북구는 지금 그 시청사 유치 현수막을 다 철거했다고 해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고요. 네. 근데 신청사 건립 예정지 결정을 시민참여단 250명한테 지금 맡겨놨는데요. 이제 공론화위원 중에도 지역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연말까지 신청사 입지를 결정해도 과연 각 구군들이 탈락한 구군들이 아마 승복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500년전 5월 2일은 세계적인 천재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눈을 감은 날입니다. 이 다빈치는 세상에는 보려는 사람들, 보여주면 보는 사람들, 그리고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와장창 TV 뉴스 큐레이션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